금지된 멜로디.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아니, 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남편 재훈이 아닌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품에서 웃고 있었다. 행복했다. 죄책감도 없이 슬픔도 없이 오로지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다. 23 아들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이 가득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 4시. 침대 옆 액자 속 재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액자를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48세의 피아노 강사 정미라. 그게 나다. 남들이 보기엔 단정하고 우아한 중년 여성. 하지만 그 껍데기 안에는 굶주린 짐승처럼 갈증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2년간 억눌렀던 욕망이 매일 밤 꿈으로 터져 나왔다. 누군가의 체온,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시선. 나는 그것들이 너무나 간절했다. 학원에 출근해서도 그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업 중에도 레슨 중에도 나는 어딘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멍하니 있곤 했다. 학부모들은 내가 아직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슬픔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해방감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일 밤 울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원 매니저 수진이 물었다. 응.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제도 새벽까지 계셨죠? 불 켜진 거 봤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 아니었다. 나는 집에 가는 게 두려웠다. 텅 빈 집, 남편의 흔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준호의 감시하는 듯한 시선. 준호는 매일 밤 전화를 걸어 내가 잘 있는지 확인했다. 주말마다 들러 집안을 점검했다. 친구들을 만나라고 해도 엄마가 더 중요하죠라며 거절했다. 처음엔 고마웠다. 아들이 의젓하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모습이 기특했다. 하지만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은 질식할 듯한 감옥이 되어갔다. 내가 새 옷을 입으면 왜 갑자기 신경 쓰세요? 라고 물었고, 늦게까지 외출하면 어디 계셨어요? 라고 추궁했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였는데 그는 나를 마치 지켜야 할 소유물처럼 대했다. 그날 저녁 모든 학생들이 돌아간 후 나는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쇼팽의 녹턴. 재훈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다. 손가락을 건반에 올렸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곡을 완주하지 못했다. 연주를 시작하면 가슴이 막혀와 숨을 쉴 수 없었고 눈물이 쏟아져 악보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서툴렀고 틀린 음도 많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연주했다. 분노, 좌절, 그리고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 아름답네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학원 유리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근처에 건축사무소를 새로 열었는데 그가 명함을 내밀었다. 조카를 피아노 레슨에 등록시키고 싶어서요. 아, 네. 들어오세요. 그는 학원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공간이 정말 좋네요. 누가 설계했어요? 남편이. 건축가였어요. 이 학원도 남편이 설계했죠. 과거형을 쓰시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피아노 옆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방금 연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교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말에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연주를 들었고 칭찬했다. 그것도 아름답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잘 치지 못해서요. 왜요? 당신은 충분히 잘 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건축도 그래요. 완벽한 건물보다 진심이 담긴 건물이 더 오래 사람들 마음에 남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일주일에 2번 조카를 데려왔다. 그리고 레슨이 끝나면 항상 20분 정도 남아서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건축 이야기, 음악 이야기였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그는 5년 전 이혼했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었다. 한때는 큰 회사 소장이었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내가 물었다. 혼자라는 것. 밤에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다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가 쓸쓸히 웃었다. 미라 선생님은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했다. 숨 쉬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거울을 보는 것. 살아있다는 게 너무 죄스러워요. 남편은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목이 메었다. 더 끔찍한 건 가끔은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가 없어서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괴물 같아요.
민우는 내 손을 잡았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남자의 체온.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48세의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죽어있던 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왔어요. 준호였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확인하고 거실을 둘러보고 내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 뭐가? 모르겠는데. 화장도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혹시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가 생겼어요? 무슨 소리야, 준호야. 엄마. 그가 내 어깨를 잡았다. 엄마는 아빠만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둘이서 아빠를 기억하며 살아야죠. 다른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유욕이 나를 영원히 과거에 가두려 한다는 것을. 준호야. 내가 그의 손을 떼어냈다. 엄마도 살고 싶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살고 싶었다. 다시 숨 쉬고 웃고 사랑하고 싶었다. 설령 그것이 아들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해도. 불협화음. 준호는 어머니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다. 마침 근처에 있어서요. 친구 만나고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4번, 5번 학원 앞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창밖에서 어머니를 지켜봤다. 특히 그 남자 강민우가 올 때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준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인지 질투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학원에 들어갔다. 마침 민우가 조카를 데리러 온 참이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건축 잡지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우의 손이 어머니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머니는 손을 치우지 않았다. 엄마. 미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준호야. 언제 왔어? 방금요. 준호의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다.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민우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조카가 이 학원에서 레슨을 받고 있어서요.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니 손을 만지십니까? 준호야. 미라가 놀라서 외쳤다. 아니, 궁금해서요, 엄마.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민우는 여전히 차분했다. 준호 씨,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요? 제가 뭘 오해했는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어머니한테 접근하시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이혼남이시죠? 사업도 실패하셨고. 혹시 우리 어머니 재산이 목적 아닙니까? 준호야. 미라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당장 사과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준호가 어머니를 뿌리쳤다. 엄마는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 미라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민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상관없다고요. 준호가 비웃었다. 엄마는 저한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빠 죽은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년이요, 엄마. 아빠 제사도 2번밖에 안 지냈어요. 근데 벌써 다른 남자를. 침묵이 흘렀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미라가 그의 팔을 잡았다. 가지 마세요. 그 순간 준호는 어머니가 자신이 아닌 그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학원을 뛰쳐나갔다. 그날 밤부터 준호의 집착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그는 민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SNS를 뒤졌고 그의 사무소를 찾아갔다. 직원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물었고 온라인에서 과거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5년 전 대형 프로젝트 실패로 회사 파산, 이혼 소송 당시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공방, 최근 신용불량 이력 회복. 준호는 이 모든 정보를 출력해서 어머니 앞에 내던졌다. 이게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파산한 이혼남, 빚쟁이. 미라는 서류들을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뭐가 그래서예요? 그 사람이 실패했으면 어때? 이혼했으면 어때? 빚이 있었으면 어때? 미라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그 사람의 과거일 뿐이야. 지금의 민호 씨는 다시 일어섰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 엄마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속는데?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왜 엄마가 누굴 만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왜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불안한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몰랐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어머니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상실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엄마는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엄마는 아빠만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둘이서 아빠를 기억하며 살아야죠. 아빠를 기억하는 것과 내 인생을 사는 건 별개야. 별개가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순간 아빠는 완전히 잊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미라가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내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거야. 첫사랑이었고, 내 청춘이었고, 너를 낳게 해준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준호야, 나는 아직 48살이야. 앞으로 30년, 어쩌면 40년을 더 살 수도 있어. 그 시간을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 수는 없어. 그럼 저는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미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이 두려워하는 건 아버지를 잃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준호야. 미라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를 밀쳐냈다. 거짓말. 그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저보다 그 남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됐어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 상관 안 할게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상관했다. 너무나도. 다음 날 민우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 씨,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삭제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대학원 앞에서 기다렸다. 준호 씨, 왜 자꾸 저한테 접근하십니까?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민우가 말했다. 저는 당신 아버지를 대신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라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고요? 준호가 비웃었다. 겨우 몇 달 알았으면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하죠. 진심.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 진심이 뭡니까? 우리 어머니 재산. 안정적인 노후.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의 웃음입니다. 그 말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저는 미라 선생님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이 2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아들입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이 채워줄 수 있는 외로움과 아들이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두 남자가 마주 섰다. 한 명은 과거를 지키려는 아들, 한 명은 미래를 만들려는 남자. 그 사이에서 미라는 찢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미라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요. 준호 때문에. 괜찮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저도 아들이 있어서 이해합니다. 준호 씨는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요. 이러다 우리 헤어져야 할지도 몰라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미라 선생님. 민우가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다시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들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제시도 깨진 화음. 준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민우의 사무소로 찾아갔다.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강민호 씨, 나와 보시지요. 민우는 침착하게 사무실에서 나왔다. 준호 씨,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어머니한테서 손 떼세요. 그건 미라 선생님이 결정할 일입니다. 미라 선생님. 준호가 비웃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셨습니까? 겨우 몇 달 만났으면서 무슨 권리로 우리 어머니를. 준호 씨. 민우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신고요?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좋아요. 그럼 저도 신고하죠. 미성년자 조카를 핑계로 중년 여성에게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만 돌아가세요, 준호 씨. 이러시면 당신 어머니만 힘들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걱정은 제가 합니다. 준호는 민우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비웃었다. 때리고 싶으시죠? 어디 한번 때려보세요. 그럼 당장 경찰 부르고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 폭력적인 모습 다 보여드릴 테니까.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준호 씨. 아버지를 잃은 슬픔, 어머니마저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척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뭘 압니까?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무릎 꿇고 울던 기억이, 아버지 없이 첫 명절을 보내던 기억이 밤마다 혼자.
우는 엄마를 보던 기억이 당신한테 있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없잖아요. 당신은 그냥 나타나서 우리 삶을 망치는 침입자일 뿐이에요. 준호는 사무실을 나갔다. 민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미라는 민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오늘 준호 씨가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미라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준호한테 단단히 말할게요. 아니요. 민우가 말했다. 미라 선생님,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러다가는 당신과 준호 씨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미라가 소리쳤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중요해요. 민호 씨,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시간이요? 얼마나요? 1년? 2년? 아니면 영원히? 미라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저는 이미 2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침묵이 흘렀다.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민우가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결정하세요.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주저앉았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저녁 먹어요. 너. 미라가 아들을 올려다봤다. 너 오늘 민호 씨 사무실에 갔었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갔었니? 네. 준호가 당당하게 말했다. 갔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경고했어요. 우리 엄마한테서 손 떼라고. 미라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뺨을 때렸다. 찰싹. 준호는 뺨을 감싸 쥐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미라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아들을 때린 건 23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너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니? 그 사람이랑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걸 결정해?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니까요. 준호가 소리쳤다. 아빠 자리는 단 한 명뿐이에요. 나도 알아. 미라도 맞서 소리쳤다. 내 아버지는 단 한 명이야. 나도 그걸 알아. 근데 내 아버지는 죽었어. 나는 아직 살아있고. 그럼 아빠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이제 아빠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아빠도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준호야. 미라가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게 아니야. 나는
손대지 마세요. 준호가 뒤로 물러섰다. 엄마는 이제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그 말에 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미라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다음 날 준호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강의도 연구실도 가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무덤 앞에 앉아 준호는 한참을 울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아빠를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만 불었다. 저는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제 말을 안 들어요. 저보다 그 남자가 더 중요한가 봐요. 준호는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었다. 아빠, 엄마 좀 데려가세요. 저도 데려가세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였다. 준호야. 뒤돌아보니 미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여기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미라는 남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당신을 잊은 건 아니야. 절대 잊을 수 없어. 당신은 내 첫사랑이었고, 내 청춘이었고, 준호를 낳게 해준 소중한 사람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너무 외로워. 밤마다 내가 없는 침대가 너무 차가워. 아침마다 내가 없는 식탁이 너무 넓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준호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나는 살고 싶어, 여보. 다시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그게 당신한테 미안하다면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죽은 사람처럼 살 수는 없어. 미라는 남편의 사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도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아프고 외롭고 사랑이 필요한 한 명의 여자라는 것을. 엄마. 준호가 다가가 어머니를 안았다. 미안해요. 둘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준호는 여전히 민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다. 엄마. 준호가 말했다. 저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안 돼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시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전환의 변주곡. 일주일 후 준호는 졸업 설계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였다. 교수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어요. 이 건물에 누가 살게 될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해오세요, 준호 씨. 2주 안에 재제출하지 않으면 졸업이 1년 늦춰집니다. 준호는 무너졌다. 4년간의 대학,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다. 지도교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자네는 감정을 차단하고 살고 있어. 건축은 사람을 위한 거야.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건축가가 될 수 없어. 그날 밤 준호는 재개발 구역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철거를 기다리는 5층짜리 낡은 건물. 혼자서 설계를 다시 고민하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기만 했다. 감정을 차단하고 산다. 교수의 말이 맞았다. 아버지가 죽은 후 준호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했다. 슬프면 무너질 것 같았고, 행복하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성으로만 판단하려 했다. 어머니와 민우의 관계도.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준호야, 어디야? 저녁 먹었어. 네, 학교에서 먹었어요. 그래. 준호야, 엄마가.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바빠서. 전화를 끊고 준호는 건물 끝에 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5층 높이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다. 이렇게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때였다. 발밑에서 우지끈 소리가 났다. 오래된 건물의 옥상 바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고 있었다. 준호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순식간에 바닥이 내려앉았다. 으악! 준호는 5층에서 4층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4층 바닥이 받쳐줬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먼지와 함께 무언가 불타는 냄새가 났다. 떨어지면서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고 오래된 건축 자재들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철거 예정 건물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주머니에 없었다. 떨어지면서 5층에 떨어뜨린 것이다. 연기가 차올랐다. 준호는 기어서 창가로 갔다. 다리가 너무 아파 비명을 질렀다.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준호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버지를 잃고 아들까지 잃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중에 얘기해오였다는 게 너무 후회스러웠다. 엄마, 미안해. 그 시각 미라는 민우와 학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준호가 저한테 전화를 끊었어요. 미라가 말했다.
요즘 졸업 설계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준호 씨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민우가 말했다. 그게 준호 씨의 방식이니까요. 너무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바로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미라 씨십니까? 저는 119입니다. 아드님 휴대폰에 엄마로 등록되어 있으셔서 연락드립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준호가 어떻게 됐어요? 북구 재개발 예정 지역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드님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우는 미라를 차에 태우고 현장으로 달렸다. 도착했을 때 소방차들이 이미 와 있었고 건물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준호야. 미라가 비명을 지르며 건물로 뛰어가려 했지만 소방관들이 막았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내 아들이 안에 있어요. 제발. 민우는 소방관에게 물었다. 몇 층입니까? 4층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계단이 무너져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사다리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10분. 10분이면 늦습니다. 민우가 소방관의 팔을 잡았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이 건물 구조를 압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민간인은. 하지만 민우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다. 미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우 씨, 안 돼요. 민우는 미라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 씨를 꼭 데리고 나올게요. 하지만 당신까지 믿어주세요. 민우는 젖은 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연기가 자욱했다. 계단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건축가의 눈으로 보니 옆에 배수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었다. 준호 씨,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4층으로 올라갔다. 준호는 창가에서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다. 당신은? 준호가 놀란 눈으로 민우를 봤다. 왜 여기? 설명은 나중에 하죠. 민우가 준호를 업으려 했다. 안 돼요. 당신까지 위험해요. 저 혼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민우가 준호를 등에 업었다. 그리고 미라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천장에서 큰 소리가 났다. 5층 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준호를 업은 채 계단으로 뛰었다.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민우는 준호를 업은 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그의 다리가 무너진 계단 틈에 걸렸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왜? 준호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은 미라 선생님의 아들이니까요. 민우가 대답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3층, 2층. 마침내 1층에 도착했을 때 소방관들이 달려왔다. 민우는 준호를 소방관에게 넘기고 그대로 쓰러졌다. 민우 씨. 미라가 달려왔다. 구급차에 실린 준호와 민우. 미라는 둘 사이에서 손을 잡았다. 준호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진심이었구나. 병원에 도착했다. 준호는 다리 골절상, 민우는 연기 흡입과 발목 염좌였다.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응급실에서 나온 준호는 옆 침대에 민우를 봤다. 민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준호가 처음으로 존댓말을 제대로 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민우는 산소 마스크를 벗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준호가 말했다. 저는 당신이 우리 엄마의 돈이나 안정을 바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어머니의 웃음을 바랍니다. 민우가 말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준호야. 엄마. 준호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미라는 아들을 꼭 안고 울었다. 그리고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준호는 긴 시간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우의 병실을 찾았다. 민우 선생님. 네, 준호 씨. 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건축을.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봤다. 제 졸업 설계가 떨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게 감정이 없다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다. 저는 2년간 감정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제 죽을 뻔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민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처럼 사람을 이해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민우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호 씨. 복도에서 이 장면을 보던 미라는 입을 가리고 울었다. 마침내 봄이 왔다. 완성된 하모니. 퇴원 후 일주일, 준호는 목발을 짚고 민우의 사무실을 찾았다. 발목에 깁스를 한 민우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준호 씨. 불편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자신의 설계도를 펼쳤다.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 민호는 한참을 들여다봤다. 구조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누가 살까요? 저소득층 가정들입니다. 그들의 하루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민우가 물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요? 아이들은 어디서 놀까요? 할머니는 어디에 앉아서 햇볕을 쬐실까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건물만 생각했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다. 민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다. 제가 최근에 설계한 실버타운입니다. 여기 이 창문들 보이시죠? 일반 창문보다 낫네요.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서도 밖을 볼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복도의 곡선 의도적으로 구부렸습니다. 왜요? 곧장 뻗은 복도는 어르신들이 너무 빨리 걷게 만듭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죠. 곡선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걸으시게 됩니다. 준호는 메모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계속 설명했다. 건축은 예술이기 전에 배려입니다. 그곳에 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아버지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건축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훌륭한 분이셨군요.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건축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건축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고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준호와 민호는 매일 만났다. 민호는 준호에게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쳤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했다. 아이들이 어디서 노는지, 어르신들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관찰하게 했다. 저기 저 할머니 보이시죠? 민우가 말했다. 매일 오후 3시에 저 계단에 앉아 계십니다. 햇빛이 딱 좋은 각도로 들어오거든요. 리모델링 할 때 저 계단을 없애면 할머니는 어디에 앉으실까요? 준호는 깨달았다. 건축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삶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2주 동안 준호는 설계를 완전히 바꿨다. 할머니를 위한 햇빛 좋은 벤치,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건물이 아니라 삶을 설계했다. 졸업 설계 발표일, 강의실에는 미라와 민우가 함께 앉아 있었다. 준호는 단상에 섰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건축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요. 준호는 화면에 할머니의 사진을 띄웠다. 이분은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30년간 이 동네에 사셨고 매일 오후 3시에 계단에 앉아 햇볕을 쬐십니다. 저는 이 할머니의 일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 사진. 이 아이들은 좁은 골목에서 뛰어놉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곳이 없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다. 심사위원장이 일어났다. 훌륭합니다, 준호 씨. 2주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최우수상을 드립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다. 객석의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을 찍어냈다. 민우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발표가 끝나고 준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엄마, 민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라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준호는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졸업도 못했을 겁니다. 민우는 그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잘한 겁니다, 준호 씨.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그리고 민우 선생님. 준호가 말했다. 두 분, 결혼하세요. 미라는 놀라서 아들을 봤다. 준호야, 제가 어리석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아빠를 기억하는 것과 엄마가 행복한 것은 별개예요.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민우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고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무엇보다 엄마를 웃게 만들어주셨어요. 미라는 아들을 꼭 안았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우 선생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민우가 웃었다. 물론이지요. 환영합니다. 3개월 후 미라의 피아노 학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모든 학생들의 연주가 끝난 후 미라가 무대에 올랐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바치는 곡이자 새로운 사랑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끝까지 완벽하게. 객석의 준호는 눈물을 닦았다. 민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연주가 끝나고 미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우에게 다가갔다. 그가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미라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라가 웃으며 대답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준호가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축하해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라니? 민우가 놀라서 물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요. 준호가 웃었다. 연습할게요. 우리 앞으로 시간 많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무덤 앞에 앉아 말했다. 아빠, 엄마가 재혼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분이에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저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바람이 불었다. 준호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인 것 같았다. 아빠를 잊지는 않을 거예요. 아빠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아빠도 그러길 바라시죠? 준호는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내려오는 길에 미라가 올라오고 있었다. 준호야,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가세요. 응. 민우 씨와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려고. 아빠가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너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제가 고마워요, 엄마. 포기하지 않으셔서.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산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피아노 학원에서 열린 소박한 식이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했다. 준호는 민우에게 말했다. 저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약속합니다. 민우가 답했다. 그리고 미라에게 엄마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너도 행복해라, 우리 아들. 미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가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멜로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렸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비였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빠, 우리 행복할게요. 아빠도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미라는 연주하며 생각했다. 여보, 고마웠어.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는 안녕. 민우는 미라의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다. 남은 인생,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어. 피아노 선율이 학원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슬픔의 멜로디가 아니었다. 희망의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삶의 멜로디였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